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오늘 아침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제 오전 공관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던 박원순 시장이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긴급 브리핑 현장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글씨로 애매해요, 그게.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시양당과 실국 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합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서울시의 긴급 브리핑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브리핑이 예상보다 좀 간략하게 끝이 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고 소식을 이제 서정엽 행정부 1부시장이 이 대행 체제를 맡아가겠다고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부고 소식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비통한 소식과 함께 갑작스러운 소식에 혼란을 받았을 이제 시민들에게도 좀 유감을 표했고요. 예. 또 서울시정이 그동안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 기조 또한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 계속 엄중한 상황이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예. 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임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예. 지금 또 바로 이어서 조금 전 브리핑에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바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저 마이크가 있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마이크를 자세히 앞에서 저희 카메라가 많이 왔잖아요 지금. 앞에서 아 그럼 여기서 그냥 육성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럼 왜 또 이쪽으로 오시라고? 자 그러면 저 마이크에서 다시 이제 단서 마스크 좀 풀어주시면. 예, 저 서울시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고인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안치가 돼 있으시고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조문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청사 앞쪽에 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례 기간은 5일장이고 발인은 13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민들 조문은 안 받으시나요? 예, 저 청사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게 되면 뭐 시민들 조문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사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아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한 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말을 비롯해서 당분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건 어떠한 배우를 말하는 겁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그 장례에 관한 내용은 그것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 의전 편람에 따라서 국장 또는 정부장, 기관장 이런 형태로 분류해서 장례의 절차들을 소상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는 국장, 정부장, 기관장 중에서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의 피서 사실을 파악한 게 없나요?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었는데 전혀 어디에 계신지를 사전에 모르셨잖아요. 원래 시장님이 그랬었던 경우가 많이 있으셨나요? 뭐 저도 그 지금 직무를 1년 정도 수행했는데 과거에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병원이라든가 그 요원의 동행 없이 개인적으로 그 근무 중에 움직이신 경우가 있나요? 그 이제 의전을 맡고 있거나 수행 비서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시청 내부 직원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극살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시청 내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시청 내부에 추가 감찰할 계획 있으신가요? 뭐 피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장례 위원장은 혹시 그거는 지금 논의 중이고요.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분향소 몇 시에 설치하나요? 오늘 중에는 설치가 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기소가 됐는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견이 있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뭐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는 서울특별시장으로 9년간 재직하신 서울시에서는 전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럼 네. 오늘 일단 기자 브리핑은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또 차후에 하고 따로 이따가 별도로 하시죠. 차후에 또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되는 거는 수시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일단 기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의 긴급 브리핑 현장 다시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와 조문을 비롯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 간단한 브리핑이 이뤄졌는데요. 계속해서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와 함께 조금 전 질의응답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서울시는 오전 9시에 브리핑을 열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고 소식과 또 서정엽 행정일부시장의 대행 체제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부고 소식과 비통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전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최대하게 열심히 좀 임하겠다 이런 자세까지만 전달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조금 더 서울시가 풀었습니다. 네. 일단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안치가 됐고요. 네. 또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이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9년간 서울시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 특별시장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로 한 거고요. 이렇게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건 처음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이렇게 시장이 이제 사망을 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네. 보이고요. 또 서울시청사 앞에는 이제 시민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중에 좀 분향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민들 누구나 조문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5일장으로 진행이 되고 장례는 발의는 13일 정도로 하게 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인이나 사실 등은 알 수 없다고 밝혔고요. 또 박 시장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사항 역시도 알지 못한다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질의응답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고요. 서울시는 또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전할 거라면서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 문숙희 기자와 함께 정리를 좀 해봤고요.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 TBS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어서 코로나19 소식들 또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역당국의 중간조사 결과 국민 3천여 명 중에서 단 한 명만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 기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항체가 조사란 코로나19에 걸렸으면 바이러스가 이제 몸 안에 항체를 만드는 건데 국민들이 이 항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는 조사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은 혈액 1,500여 명 분과 또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환자 1,500여 명에 이렇게 3,055명의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19 중화 항체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에 불과했다는 결과
있다고 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전체의 0.03%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네. 숨어있는 무증상 환자가 그만큼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취해진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역 효과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서 전파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진 사람이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신이 없이 집단적으로 면역을 통해 사태를 극복하는 이 집단 방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3,000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 중에 대부분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일단 다만 이번 조사는 신천지 슈퍼 전파로 이제 최대 확진자가 있었던 대구와 또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있었던 대전 같은 곳들은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아주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일반인 3,300여 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코로나19 항체가 없는 것으로 조금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의 항체 보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이런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경우는 국민의 5%, 영국 런던은 17%, 스웨덴 스톡홀름은 7.3%, 일본 도쿄 0.1% 정도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른 나라 수치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0.03%라는 수치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긴 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 면역, 집단 방역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다시 한번 이 개인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완료되어 지역사회에 충분한 방어 수준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준수와 같은 생활 백신, 생활 방역의 수칙 준수로 유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항상 스스로 예방 수칙, 또 방역 수칙 잘 지키는 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결국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집단 방역 등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혈장을 공유하는 일도 쉽지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의 몸엔 항체가 형성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항체를 이용해서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면 이를 가지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혈장 공유를 하면서 이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가 된 사례들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에 쓰이기 위해서 이 혈장은 최대한 빨리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혈장 안에 중화 항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화 항체의 수치가 감염된 뒤 서너 달 뒤까지는 이제 계속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서너 달이 넘어가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혈장 공유는 지금까지 150여 명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완치자의 1% 정도에 불과한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 혈장 공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4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에서 고려대 안암병원이 있고 대구에서 계명대 동산병원과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 병원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병원은 4곳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과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혈장 공유를 하려고 다른 지역의 병원에 가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접근성이 그렇네요. 떨어지기 때문에 예. 또 이 밖에 교통비 수준의 사례비만 받고 1차 검사를 마치는데 그 뒤에 또 한 번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혈장 공유를 한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환자들이 이렇게 조금 자발적으로 혈장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 인프라를 병원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혈장 공유에 대한 협조가 아주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과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또다시 격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 광주의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터지면 방역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두더지 잡기식 차단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주시는 사흘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 두 자릿수로 발생하거나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이 바로 이 3단계로 격상하지 말지 이걸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광주시가 네. 밝혔습니다. 네. 일단 8일에 신규 확진자가 15명이 나와서 10명을 일단 넘었죠. 그런데 어제 집계는 다행히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사흘 연속 두 자릿수가 계속 이어질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더라도 광주는 현재 2단계인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단계 이상이 되면요. 이 10인 이상부터는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와 공공 다중시설 운영도 중단되고 민간에서는 고중 위험 시설의 운영까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예. 학교도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을 하거나 이제 휴업을 하게 되는 방안이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네. 아무쪼록 이 광주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얼른 잡아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유의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요즘 나날이 더위가 심해지면서 KF94나 80 같은 이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KF-AD,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중에서도 침방울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제품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5개 업체에서 만든 비말 차단용 마스크 56개 제품을 검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2개 업체에서 만든 3개 제품이 액체 저항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체 저항성이란 비말 차단용이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방수의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제품명을 말씀드리면 JPC가 제조하고 판매한 이지팜 프레시케어 마스크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이지팜 이지 에어 마스크, PNTD가 제조한 웰킵스 언택트 마스크입니다. 이번 검사는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서 물샘 현상이 발견이 먼저 되면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게 된 거였고요. 네. 56개 제품 중에서 3개 제품이 실제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난 겁니다. 식약처는 부적합으로 나온 3개 제품은 모두 허가를 할 때는 그 기준을 충족해서 적합이 됐었는데 허가 후에 이 마스크 생산 과정에서 마스크 본체와 상하 날개가 적절하게 적합하지가 않아서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필터 같은 원자재의 문제는 일단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교환과 환불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또 업체는 소비자 안심을 위해서 부적합 제조번호 이외에 제품 전체를 회수하고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침방울 차단 마스크뿐만 아니라 엉터리 손 소독제도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제대로 된 제품이 맞는지 또 특별히 주의해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같은 코로나19 감염자라도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망 위험이 고소득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위험은 건강보험료 상위 20% 직장가입자보다 2,800 큰 건데요. 네.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지용 연구교수는 소득이 적은 의료급여 수급자일수록 코로나19 사망에 영향을 끼칠 만한 만성질환을 앓는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위 소득자와 비교해서 건강 상태가 더 나쁘기 때문에 이 사망할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를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더욱 타격이 크다는 사실이 짐작은 했던 내용이겠지만 이제 정말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이 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약계층을 더욱더 또 신경 쓰고 보호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돌봄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공백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국 11만 사회복지시설 중에
8만 곳이 약 4달 동안 문을 닫았었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좀 더 앞으로 4달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 사회복지시설 8만 곳이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위험하긴 하지만 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네. 또 올 여름에 무더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런 좀 예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개를 하기로 한 겁니다.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서 운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한 나라들이 많다고요? 네, 일단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이제 300만 명이 넘었다고,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일일 신규 확진자도 계속해서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30일 연속으로 지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경제 재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좀 끝났다는 이제 잘못된 안도감에 빠져들면서 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맹렬한 속도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하루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어제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6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세인 일본에서는 어제 전국에서 351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이 됐는데 예. 전국에서 하루 감염자가 300명을 초과한 거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50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보다도 광주나 대전 같은 비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다행히 지금 서울 수도권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네.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는데요. 반면에 또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희망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었는데 예. 그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꺾여서 좀 더 안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25%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먼 길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결국은 이 서울 수도권을 시작한 이 리치웨이 방문 판매가 대전, 광주까지 갔는데 대전은 또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광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제도 15명이나 환자가 발생해서 수도권에 네. 거의 2배나 되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비례하면 이게 많은 숫자일 수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더구나 이 다단계 판매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고령자가 많고 또 광주, 대전 지역인 경우 사실은 병상도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은 상황이라 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난 2일부터 2단계를 이 지역만 따로 하고 있거든요. 즉 전남하고 광주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그 효과가 나타날 시기는 안 됐지만 네. 결국은 앞으로 한 주 정도 더 보면서 이것이 억제가 된다면 좋겠는데 아직도 감염원 미상인 고시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네. 이게 간단하게 억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광주에서 어제 하루 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교회, 사우나, 요양원 이런 소규모 집단에서 골고루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이미 4차 내지는 5차 감염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이 대구 지역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약간 특수했던 경우거든요. 지금 사후적으로 대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2월 18일 날 처음에 그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이제 확진을 받았고 그 환자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는 게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것인데 네. 방역 당국이 나중에 확인을 한 바로는 사실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이미 1월 말부터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방역 당국이 발견을 하지 못했지만은 3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축적되어 있다가 31번 환자가 발견이 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해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예, 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뭐 광역사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환자들이 나왔을 때 이미 2주나 3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축적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흘 정도에 한 100명 정도가 나왔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운이 좋아서 뭐 수도권이나 대전을 통해서 광주에 바이러스가 유입된 다음에 비교적 빨리 방역 당국이 찾은 것이었다면은 예. 네, 지금 일주일 정도 기간을 거치면은 뭐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될 수 있는 희망적인 관측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확진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세를 보고서야 전망을 좀 정확히 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예.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조금 더 광주 상황을 지켜봐야 앞으로의 향방을 점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특히 최근 광주에서 나온 확진자 111명 가운데 36명, 그러니까 32%죠. 32%의 환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미 광주 지역사회 내에서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높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확진자를 동선을 찾아가다 보면은 빨리 진단을 함으로 해서 무증상인 환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진짜 그렇게까지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결국은 동선 추적 중에 나온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결국은 끝까지 무증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증상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증상 환자를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검사, 진단검사라든지 혹은 면역진단검사를 해보면은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지만 100%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어떤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고 결국은 그 진단을 받은 환자의 동선을 찾아서 지금 하는 방식의 방역으로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 봐서는 무증상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역의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광주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2자릿수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높이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광주시 입장은 오늘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쪽인데 3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또 이 광주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필요성은 없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정부가 이야기했던 일일 신규 확진 환자 50명 기준은 지금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방역에 있어서 역량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2015년 메르스 때 그리고 또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확진 환자를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데 광주 전남은 사실상 유행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청정 지역이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환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는 이게 선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서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2월이나 3월에 대구, 경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광주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했고 전남도 따라서 2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예. 지금 3단계로 올릴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3단계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진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왜냐하면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네네. 뭐 당연히 학교도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외국에서 우리가 뉴스로 접했던 락다운을 2주에서 3주 정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섰을 때 그 지역사회 경제가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광주나 전남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추이를 본 다음에 계속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선제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주말 그 이후까지 다음 주 초까지도 이 확산세가 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잠시 감수하면서라도 우선은 그 방역을 우선으로 두고 좀 선제적인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희 앞서 TBS 문숙희 기자와도 이야기를 나눠본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상태를 알 수 있는 항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 3,055명 중에서 단 한 명에게서만 이 항체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어떤 의미일지 백 교수님께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목적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단 면역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걸 통계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부터 잘못됐고요.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항체 검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집단 면역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노출이 돼 있어서 실제 확진된 사람보다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 검사를 하더라도 중화 항체를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IgM이라든지 IgG라든지 얼마든지 간단하게 엘라이자 메소드라는 것 갖고서 수만 건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지금 이렇게 많이 걸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나이, 지역, 시기 등을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표변을 설정한 다음에 검사를 한다면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예를 들어서 이태원발이 나왔을 때 그게 지나고 나면은 노출이 이렇게 많이 됐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055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전체의 확진자 수와 이 지금 노출되는 환자의 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없어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 주변에 지금 무증상으로 감염됐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10배 이상은 나옵니다. 이것이 나와서 나쁜 일도 아니고요. 결국은 없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잘해서 없었다. 이건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없을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이 데이터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단을 빨리 하고 격리하고 해서 노출된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항체 검사라는 것은 언제 걸렸든지 어찌됐든 항체는 중화 항체가 아니더라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방역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계속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노출이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노출이 많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의학적인 기초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진단이라는 건 승인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항체 보유율이 낮아요. 0.0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온 이유 그리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강양구 기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저도 백순양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된 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감염이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발생했던 지역이 대구 경북이고 그리고 수도권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이고 광주 전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표본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구 경북도 거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나 대전 같은 지역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소규모로 한 다음에 확진 환자가 한 명 발생했으니까 이건 K방역의 성과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제 그 권준욱 원장도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는데요. 이 데이터 검사 결과를 본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검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 수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딱 한 명 지금 항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로 확진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걸렸던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설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항체 검사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외국에 논문을 낸다? 그러면은 분명히 거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엉터리 검사라고. 네. 일단 그 표본 자체 설정이 잘못됐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설정이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확진을 받지 않은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훨씬 더 지역별로 그리고 또 뭐 연령별로 예. 골고루 안배를 해가지고 대표성이 있게끔 설계를 한 다음에 검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역 당국이 약간 조금 섣부르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아마 얼마 전에 한 공중파 방송에서 이 일부의 검사 결과를 먼저 입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진행 상황을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서둘러 가지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검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혈장 치료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혈장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그 인하대 병원에서 혈액형이 다른 완치자의 혈장으로 환자가 완치된 사례가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법이 아직 그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이것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요. 이 네. 혈장 치료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 확립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는 방식도 이 혈장 치료를 해서 과연 완치가 됐느냐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임상 그 치료 자체가 잘 디자인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완치된 환자의 혈장 안에는 이런 중화항체가 있다는 것은 뭐 확실한 일이겠죠.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지속 기간이 얼마나 가는 건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있기는 할 것이고요. 네. 그 중에 혈장 중에서 IgG를 분리를 해서 치료 제재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IgG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IgG를 한꺼번에 분액으로 만들어서 투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혈액형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 이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수동 면역이라고 그래갖고서 방어를 할 때, 즉 뭐 엄마가 간염이 걸려 있는데 아이를 좀 막아주겠다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제재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방법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증상이 너무나 진행이 돼갖고 장기가 부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막는 것으로만, 즉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증식을 막는 것만 갖고서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치료 효과 자체는 임상적으로도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B세포를 오히려 개발을 한다면, 구축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완치자의 혈장만 가지고서 어떤 치료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기대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혈장 치료의 효능에 대한 기대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런가 하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일부 제품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역시도 앞서 문숙희 기자가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그 해당 제품들 모두 폐기된 상태인데요. 사실 이 마스크들이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말 차단 마스크인데 물이 샌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란 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약처에서 해명을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말 차단용 마스크 허가를 내줄 때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식약처에서 검사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허가를 내줬었는데 이제 제조 과정에서 이 마스크 본체와 상하 날개의 접합 부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이 샌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뒤늦게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식약처 해명이고요.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할 때와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생기면은 검사할 때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네.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공기 감염이 된다면서요. 근데 공기 감염이 된다는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또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불성설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WHO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막 이야기했던 공기 감염은 사실은 공기 감염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밀폐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침방울을 다수 내놓으면 그 침방울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네. 공기를 통해서도 일부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 감염이라고 하면 어불성설이고요. 산밀 환경에서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졌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의 그 비말 전파의 하나의 형태가 네,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하도 마스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자들이 약간의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그걸 WHO에서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마스크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두꺼운 면 마스크도 딱 얼굴에 코와 입을 잘 막는 경우에는 오히려 허술하게 쓴 그 KF 이상의 마스크보다도 오히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KF 마스크인지 혹은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내서 팔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지 일반 면 마스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나 입을 잘 막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쉬운 산밀 환경에서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네.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유행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강조해 왔었는데 맞아요. 예. 네, 다시 한번 지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 어떤 마스크라도 잘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자면 예, 지금 그러시죠.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예. 공기 감염이라 한다면요. 마스크는 무용지물이에요. 그 공간에 있었으면 바이러스 입자라는 것은 어떤 마스크의 사이즈라고 해도 다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기로 전염한다는 상황은 마스크로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은 비말을 막는 것이고 내가 내보내는 그 비말,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비말을 차단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마스크와 이 공기 감염을 합치게 되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한 것이었다면은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우리가 대처해 왔던 뭐 마스크라던가 뭐 이런 그 대응책들이 사실은 거의 소용이 없었겠군요. 네, 심지어는 그 6월 1일 날 렌시디라고 하는 논문에서 보면은요, 마스크만큼은 아니지만은 위아래가 터져 있는 얼굴 눈 가리개도 이 바이러스를 막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네. 그래서 산밀 환경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마스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공기 감염은 말이 공기 감염이지만은 예. 사실은 산밀 환경에서 바이러스 밀도가 높을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라고는 메시지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손소독제에서도 불량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낮거나 또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에탄올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코로나19로 불안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불법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이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우리 생활 속 필수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마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건용 마스크라든지 뭐
보건용 덴탈 마스크, 또 지금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든지 다 식약처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다른 마스크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수입됐을 때 통관을 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효과 부분은 인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소독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소독제가 있고 목적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닿는 소독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환경과학원에서 사실은 소독제는 다 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학원의 인증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소독제라고 그러면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한 다음에 독성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잘 제거를 하는 부분도 더 중요하고 또 공기 중에 또는 우리 표면을 살균했을 때에는 환기를 해야만 독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철저한 인증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소독과 환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해외 상황 잠깐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어제 하루 동안 35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또 미국의 1일 확진자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짧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우치 박사가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10만 명이 나온다고 해도 자기는 놀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딱 그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바이러스 유행은 오히려 지금 초반의 1차 유행보다도 훨씬 더 심한 2차 유행이 지금 전 세계를 덮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BS 특집 생방송 코로나19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